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자, 이번 주에는 목표와 경력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경력 관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경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의 목표는 목표 설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이해하고 경력 개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는 개인의 행동이나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진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석을 하고 직업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커리어 포트폴리오 진로 설계를 다 했다고 하자. 근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천하는 것이죠.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동도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전이라든지 또 미래의 어떤 내 모습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라든지 미래의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행동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고, 목표는 행동 전에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인지적인 요소다. 굉장히 중요한 인지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목표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장기간 동안 개인의 행동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진로 설계에 의한 어떤 실행에 지침이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목적이 달성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법칙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 설정의 스마트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토익 공부를 좀 해야지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이런 언제라든지 어디서, 집에서 또는 학원서 무엇을 토익책을 아니면 어휘책을 얼마나 2장씩 아니면 어학 같은 거는 20단어씩 이렇게 측정하고 주요 단어 암기와 문제풀이를 하겠다 처럼 구체적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측정할 수가 없으면은 이런 목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달성 여부를. 그래서 이러한 목표 달성에 대한 진행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막연히 몸무게를 줄여서 날씬해져야 되겠다 라기보다는 현재 체중을 89kg에서 60kg으로 줄여야겠다처럼 구체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몸무게가 계속 늘어서 저희 건강을 위협하는 것처럼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체중을 62kg까지 줄이겠다. 제가 72kg 나갔었는데
이렇게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했죠. 일단 아침은 밥 대신에 제가 먹는 뭐 다른 걸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먹고 아침을 먹지 말자. 점심도 밥은 먹지 말고 또는 밥을 먹으면 저녁은 다른 걸 먹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그 대신 건강에 해끼치지 않도록 다른 그 어떤 탄수화물 줄이는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그리고 뱃살 빼기 운동을 하루에 5회씩 하고 저녁 때 TV 보면서 앉아서 보지 말고 운동하면서 보자 이렇게 정하고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지금 5kg를 감량했는데 여전히 이제 5kg가 더 남았죠. 근데 잘 안 빠져요. 이제 그 이후에는 그래서 다시 또 정했죠. 그렇게 하고 운동을 좀 더 하자. 그래서 줄넘기를 2,000번에서 3,000번 내외로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2,000번씩 하고 그 이후에 한번 2,500번, 3,000번 단계적으로 높여보자. 뭐 이렇게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효과를 좀 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 만약에 제가 몸무게 10kg를 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이게 어떤 목표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10kg를 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빼야 뭐 7kg 정도는 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무게 뺄 때 천천히 빼세요. 굶지 말고 탄수화물 줄이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빠집니다. 꾸준히 해야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달성 가능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친절한 사람이 되자라기보다는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자처럼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목표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결과 지향적인 것이어야 된다. 자,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달성하면 당연히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매일매일 측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떤 음식을 조절하고 어떻게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목표는 좌절감만 줄 수가 있겠다. 자, 예를 들면은 담배를 끊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만 담배를 끊자 이렇게 좀 더 좌절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 오늘 하루는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는 날을 2일, 3일, 1개월로 늘려나가 보는 것이죠. 이것처럼 단계별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성 기한이 있어야 된다. 저는 12월까지입니다. 이런 달성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목표 달성 기간도 함께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토익 점수 700점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보다는 지금 토익 점수가 600점이니까 앞으로 6개월 안에 토익 점수를 700점 이상으로 올려야겠다. 이것을 올 12월 달까지 한번 100점은 올려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스마트 법칙으로 자,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수량화 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결과를 지향적이어야 되고 또 목표는 이런 달성 기간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좀 더 인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로 목표 설정 과정을 보면 먼저 사실은 이 목표 설정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뭐 1년 길게 목표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수록 어렵죠. 장기 목표 설정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짧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뭘 해야 되겠다. 그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한층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면서 내가 이 목표 설정하는 것을 좀 더 내가 이제 숙달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이거는 시간 관리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재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장단기 목표를 세우고 어떤 최고의 생애 목표가 뭘까? 10년, 5년, 또 금년 말, 이번 달, 이번 주 오늘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삶에 대한 피드백과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영국에 그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별로 이렇게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영국에 최초로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이 쇼트트랙 분야에서. 자,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 브래드버리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 브래드버리는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그다지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1000m 쇼트트랙 대회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금메달을 딴 사람이죠. 그는 1994년 릴레함메로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했지만 넘어지면서 조별 예선 경기에 탈락을 하였고, 그 후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또다시 예선 탈락을 한 것이죠. 2000년에는 훈련 중에 목표 골절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조별 예선에서 2번의 부정 출발을 하였으나 긴장을 풀도록 시간을 배려해준 심판 덕분에 가까스로 예선에 통과를 한 사람입니다. 준準결승전에서 3위로 결승선에 들어와서 떨어질 의혹이 있었는데 운 좋게 앞 선수의 부정행위로 탈락이 되자 브래드버리는 2위가 돼서 9사1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한 사람이죠. 이 준결승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유력한 우승 후보인 한국의 김동성 또 넘어졌습니다. 탈락했고 마지막 지점에서 또 선두그룹 2명의 선수가 넘어지면서 브래드버리는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승전에서는 안현수, 안토오노, 매튜 트루코, 리자준과 함께 진출을 했는데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 브래드버리는 우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던 거죠. 예상대로 브래드버리는 다른 선수들보다 한참 뒤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승점을 몇 바퀴 남겨놓고 리자준이 오누의 다리를 걸어 오누가 넘어지면서 안현수의 다리를 잡은 것이죠. 이러한 치열한 몸싸움으로 세 선수가 동시에 엉켜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매튜 트루트마저 넘어지면서 꼴찌로 달리던 브래드버리는 앞에 선수들이 모두 넘어진 덕분에 여유있게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죠. 자, 그 결과로 브래드버리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운 좋게 금메달 딴 선수 중 하나라고 평가받았고, 또한 그는 호주 역사상 동계올림픽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이었죠. 그 후 그는 호주의 영웅이 되었으며 호주의 우정공사는 그를 기념한 우표까지 발행을 하였습니다. 비록 브래드버리는 남의 불행으로 금메달을 체득했지만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불굴의 의지로 부상을 극복하고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10년간 최선을 다한 결과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인생의 성공은 이런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된 우연, 새로운 진로가 열린다고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인지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목표가 달성되거나 달성이 안 되더라도 그거에 준하는 또 다른 행운이 또 다른 진로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교재를 펴시고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 관리를 한번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또는 지난달, 지난주 셋 중에 하나를 계획했던 목표들은 무엇이었나 쓰신 다음에 계획했던 목표들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그리고 그 목표의 달성률을 한번 적어 보시고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한 이유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장애물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목표 달성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자, 요까지 쓰는데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것을 100% 달성했고 어떤 목표를 달성 못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어렵게 만든 스스로 장애물이 있죠. 그것이 잠이 많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표 달성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인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주요 분야에 대해서 연대기별로 중점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가족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회활동은 어떻게 하고 내 수입은 어느 정도 되게 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의 나의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한 2분 정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0대 이후에 어떤 대략적인 내 삶의 모습이 그려져야 이런 것들이 저는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진로 설계가 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에 취업을 했지만 20대에서 30대에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갖고 30대 초반에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2년 동안 회사를 7번 옮겨 다녔습니다. 예, 잘한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에 39세까지 사업도 5번이나 해서 다 잘 안 됐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정말 잘한 게 아니죠. 그래서 39살 때부터 공부를 해서 이제 44세 때 대학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교수직을 쭉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로 전문가로서 과연 내가 교수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는가?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내가 교수로 있었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가?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내 은퇴 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10년을 내다보면서 자신의 미래 설계를 하는 것이 진로의 어떤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